모시겠습니다. 도정환 의원님도 굉장히 중요한 한 국면을 이끄셨거든요. 이 사태에서 뭐냐면 이 블랙리스트 요건이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큰 건이었어요. 그죠?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요건으로 특검에서는 이제 김기춘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이제 뭐 좌파 예술인이 몇 명 명단 이렇게 시작한 건데 가다가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를 처음에 최순실이 자기 사업 방해가 되는 사람 때문에 구상한 거, 그리고 김기춘은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구상한 거, 이 둘의 이해가 맞아서 블랙리스트까지 나오게 됐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왔거든요. 거기 진도가 나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잠깐만 지켜볼게요. 이게 지금 불거지기 시작한 게 홍성남 화백이 세월 5월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요런 장면이 나와요. 세월호를 담은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이는 듯도 하죠? 허수아비. 통찰력 있는 거죠. 네. 허수아비를 만들었잖아. 그때는 최순실 사태 전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크게. 청와대에서 문제 삼은 거예요. 실제로 알고 봤더니. 문제가 돼서 홍성남 화백이 바꾸죠. 닭으로. 대단한 분이야. 그림 위에 다시 덧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얼마나 믿겠어, 이 사람이. 그래서 전민정 수석인 김영환 씨가 남긴 업무 일지, 이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용어들이 처단, 응징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죠. 얼마나 그쪽에서 신경을 썼는지 나오는데, 잠깐 보면, 이제 이게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전시에 이걸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결국 못 넣어요. 전시할 수 없게 돼요. 없게 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뒤에 박근혜, 김기춘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잠깐 짚어볼게요. 홍선남 메모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8월 7일 날은 우병우 팀에게 허수아비 그림, 이게 이제 홍성남 화백이 그린 거예요. 그림을 고발하게 하라. 그리고 실제 8월 8일 고발합니다. 그 외에 계속 홍성담이 등장합니다.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 사이비 예술과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실제로 홍성담 화백 집까지 보수단체에서 찾아와서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쳤었어요. 지시 메커니즘에 있는 거죠, 지금. 네? 쭉 돌아가지고 그 보수단체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버튼 누르면 그 끝에 가 있는 거야. 작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보면 이제 다이빙벨도 등장하고 손석희도 등장합니다. 다이빙벨을 국감장에서 성토하도록 당부해라. 부산영화제에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타 죄책, 이게 무슨 뭘까. 하여튼 다이빙벨하고 홍성담 화백이 계속 등장하고요.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예를 든 게 다이빙벨 파주 김현 의원. 그 세월호. 예.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비서실장 김기춘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손석희에 관심이 많아요, 이분이. 그리고 이종인 다이빙벨에, 네. 이상호 기자 다이빙벨 그때 세월호 전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이 결국 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영화관 극장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것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관료 등 자금 추적하라 지시를 직접 내려 메모들이 나오죠. 그리고 국감 당시 다이빙벨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새누리당 간사였던 시성범 의원에게 성토하라고 당부했고 실제 성토했어요. 보면은 대관료 자금어음을 추적하래. 그다음 실체를 폭로하래. 이게 폭로할 실체가 없거든요. 폭로할 실체가 없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런 거지. 상영될 거로 하라니까 수사하라고. 홍성담 다이빙벨 계속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좌파인적 네트워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제 블랙리스트하고 이어진 얘기 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하고. 반면 이런 것도 등장해요. 영화 국제시장, 애국보수. 투자자가 구하기 힘들다. 문제가 있네. 이걸 장악해서 지원해줄 기관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쪽은 자기들이 모든 수사를 통해서 수사시키거나 조사하거나 추적하고 이쪽은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돈 줘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입안의 베이스가 되는 리스트가 바로 블랙리스트인 겁니다. 그걸 이제 지금부터 의원님이 설명해 줄 텐데 의원님이 지금 부드러운 직선이에요, 저게?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제 시집 제목이고 시 제목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맞는 지금 얘기를 블랙리스트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16년 올해 국정감사에서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제출을 받아서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이 이상해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갑자기 저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돌출 발언이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사퇴할 텐데 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 이상하다. 이거 원본 맞나? 싶어가지고 작년 국감인가요? 2015년 11월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2015년이요. 예, 예. 네. 15년 회의록이 2015년 회의록. 회의록은 국감은 올해 국감. 예. 그래서 이제 회의록 원본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원본 아닌 느낌이 들어서 원본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을 접촉을 해서 이걸 보여주면서 원본 맞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여러 군데 편집한 그 편집본이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45페이지 회의록 중에 14페이지 분량을 삭제 편집한 거예요. 14페이지나.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보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심사위원을 추천했더니 안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이영도 미술관 관장이셨는데 추천했는데 왜 안 받아졌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삭제하고 준 거죠, 근데. 네, 요런 식의 내용들 14페이지를 삭제한 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블랙리스트를 보니까 여기 바로 이응로 미술관 관장 이분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게 회의록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 블랙리스트에 보면은 동백님 사건에 연루된 이응로 작가를 위한 재단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배제했다라고 하는 게 저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동백님 사건은 다 무죄 나오지 않았나요? 재심에서? 그렇죠. 이미 저게 또 1967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저기에 이제 윤희상이라든가 이영로 화백이라든가 또는 천상병 선생 같은 경우 고문당해서 거의 폐인으로 살다시피 하면서 생을 마쳤는데 67년 사건을 이유로 배제하는 거예요. 김기춘 적이죠, 굉장히. 예. 그러니까 세상은 좌우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도 있고 상하도 있고 동서남북도 있고 세상은 다양한데 그 넓은 공간을 좌우로만 나눠서 너 좌야 우야 그럼 너는 악이네 이렇게만 바라보면서 징계하라 뭐 배척하라 응징하라 처단하라 이렇게 심지어는 무죄 난 사건인데. 네 이렇게 이제 나라를 운영해 온 거죠.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도당한가 적시할다. 그럴만 했네. 블랙리스트에 아니 이건 문학재거든요. 문학재. 저 충북 보은 조그만 군 단위에서 문학재를 18년 동안 해왔는데요. 제18회 오장화 문학재 학술 세미나 요거 지원한 걸 발견하고 지원하지 말라. 이유는 도정환과 함께 정치활동을 적극 참여한 거. 이건 문학활동이거든요. 정치활동이 아니라 문학활동이에요. 넘겨봐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세미나에 지원한 걸 발견하고 아니 도정환이 뭘 이런 거 행사를 한단 말이야? 이건 정치활동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못하게 했던 건데 이런 행사를 한 거예요. 그냥 백일장, 시 그림 그리기 대회, 시낭송 대회, 문학 강연. 위험하고 정치적이야. 신랑성 너무 위험해. 그림도 그리고. 응? 34살의 젊은 나이에 작고한 시인이고 이런 시인들 다 해금되고 그런 시인인데 이런 고향에서 문학재를 하는 건데 백일장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 다 정치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김기춘 진짜 꼼꼼하고 악마적이에요. 아까 그 녹음 심사위원이 녹음 파일 틀면서 안산 세월호 관련
지원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안 된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블랙리스트에 보니까 그 심사위원이 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원 못하고 말았다. 1차에 합격했는데 2차에 탈락시켰는데 그 심사위원이 그 증언을 했는데 블랙리스트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린피그라는 극단의 윤한솔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유는 문재인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원님실에서 초기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보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부터 제가 틀어볼게요. 그 한겨레 특종 아니었나요? 저희가 한겨레 신문에 준 거죠. 아,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미 심사할 때 그거는 빼고서 다른 작품 가지고 2차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뺀 나머지 갖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때 얘기했던 게 세월호였고 윤한솔이었고, 예. 그리고 그래서 안 된다, 곤란하다, 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나왔다고 네, 이야기를 네, 했고, 밥을 먹으러 가서 예, 몇몇 리스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알았었어요. 아, 문의위에서 네. 이렇게 몇몇 리스트가 있구나.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겪은 사람들이 막 제보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한 거죠. 심사위원. 심사위원으로서. 네. 심사위원인데 리스트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 위가 어디겠느냐를 이제 계속 국정감사장에서는 추궁을 했는데 2015년에 국감에서도 그랬고 2016년 국감에서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가 어디냐. 근데 올해 회의록을 보니까 올해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에 보니까 청와대라는 말이 나와요. 대학로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게릴라 극장, 선돌극장, 산울림 소극장, 연우 소극장 뭐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명 씨가 운영하신 대표로 있는 산울림 소극장 같은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단들인데 매년 심사를 하면 점수가 높게 나와서 당연히 늘 지원을 받던 극단들인데 점수가 낮아져가지고. 심의에서 제외시키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에서 리스트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지 말라. 이유는 문재인 지지했으니까. 이유도 써있네, 자세히. 네. 네. 저런 극단들 이윤택, 이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연극계. 그런 분들이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배제시키기 위해서 심사해보면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학로에 있는 극단은 제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로에 있는 극단은 대학로에 다 있는데 극단들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시는 내려오고 지시를 공무원들은 이행을 해야 되고 국리 끝에 연초에 4월에 심의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10월경에 지원을 결정하고 그러면 한 해가 다 지나가면 그 지원금 받아서 언제 무대에 작품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연극 지원 사업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로는 제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극단들을 배제시키는 거죠. 어쨌든 위에서 지시는 관철시켜야 되니까. 자, 오늘 또 새로 나온 얘기가 뭡니까? 한강. 소설가 한강도 블랙리스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맨부커상 같은 것을 받은 작가도 그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가 근데 왜 선정된 거죠? 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죠?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채식주의자보다도 작품성이 더 뛰어나죠. 근데 5.18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5.18을 지원해서 다뤘다고?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배제시키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다 보니까 한강뿐만 아니라 고은, 그 다음에 안도현, 정호승,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극인 같으면 아까 여기 나왔던 분들 중에 안 나온 분들 손숙.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면 제가 오늘도 상임위 전체회에서 조윤선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들 다 빼놓으면 누구하고 문화예술 할 거냐. 이런 분들 다 블랙리스트에 명단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다 배제시키고. 본인은 인정 안 하잖아요. 블랙리스트 작성 안 했다고.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유진용 장관은 퇴임 전에 봤다. 네. 그리고 김종덕 장관은 보여주면 짜증내고 이런 거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 권영빈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유진용 장관 때는 블랙리스트가 내려오면 막았는데 김종덕 장관 때는 그냥 내려보냈다. 그 증언을 하고 있는데 조윤선 장관은 못 봤다고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이미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문건 전체가 특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못 빠져나오죠. 지금 공개적인 자리,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라든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 검찰에 불려가거나 특검에 가서는 결국은 다 사실대로 인정하고 구속돼 있거나 뭐 지금 김종 차관도 그랬고 지금 체포되거나. 네. 밖에서만 부인했지 실제로 증거 앞에서는 부인을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있는 검사들은 정말 잘 몰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증거가 가 있단 말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는 파기하라고 다 지시를 했는데 파기하라고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에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다가 증거인멸죄까지 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가 있는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바깥에서처럼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특검에서는 아마 김기춘을 정조준해서 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손혜원 의원은 최순실을 네. 만나고 왔고 그걸 메모로 저희한테 좀 전에 전달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 왔는지, 네.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그쪽 구치소장을 통해서 있었는지. 의원님도 가셨잖아요. 저희는 정호성 안종범을 구치소 청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겪은 비상식적인 구치소장의 조치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희는 가서 구치소 수감 그 방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나오겠다. 나와서 일정한 회의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3시간 넘게 그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긴 사진도 찍고 스케치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진도 찍었고요. 앞에서 찍기도 하고 뒤에서 찍어도 되냐, 앞에서 찍어도 되냐 다 물어보고 찍으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것들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여기서 밝힐 수 있을 만한 새로 알게 된 사실 몇 가지 알려주세요. 많은 문건들이 최순실에게 갔는데 예. 최순실에게 간 게 맞느냐? 이게 맞다. 누가 전달했느냐? 그러니까 인편으로 전달했다. 그러면 인사자료를 포함한 각종 많은 문건들이 직접 간 거 맞냐? 맞다. 인사자료도 진짜 갔냐? 갔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어떤 연설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 표시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한 것들 나중에 받아갖고 올 때 그때 누가 갖고 왔냐? 그것도 인편으로 왔다. 인편으로 갖고 인편으로 왔다. 그 다음에 2013년, 14년은 있고 2016년도 몇 건이 있는데 2015년은 비어있더라. 2015년에도 문건을 갖다 주고 갖고 오고 한 적이 있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주요 공문서, 인사자료, 그러니까 국정원 기조실장, 2차장, 뭐 무슨 장차관, 뭐 이런 그 인사 발령 내기 전에 최순실한테 미리 이거가 가는 거죠. 가서 어떤 의사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걸 최순실이 달라고 그랬냐 아니면 대통령이 갖다 주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정호성의 대답은 대통령이 갖다 주고 자문을 구해오라고 했다. 이렇게. 안종범을 모른다고 최순실은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안종범은 최순실을 안다고 하던가요? 존재는 알았지만 실체는 잘 몰랐다. 이 정도까지인지는 잘 몰랐다. 그 부분은 서로 부인하는구나. 아니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어요. 요렇게 연락을 했을 수가 있어요. 최순실은 박근혜는 안종범. 네. 근데 거꾸로도 이렇게. 안종범은 직접 K스포츠 재단에 전화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체를 제가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KD 코퍼레이션에 흡착기를 납품하게 해서 11억 납품하게 한 다음에 네. 샤넬 핸드백 1,100만 원짜리 받고 그다음에 현찰 2천만 원 받고 그다음에 또 2천만 원 받고 대통령 외국 나갈 때 동행하게 해주고 네. 이런 사실. 그다음에 KT에 인사 관련해서 그렇죠. 사람들 둘 심고 광고 담당 광고를 꽂아놓고. 68억 따내고 또 현대 광고 62억 따내게 하고 이거 다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게 하고 이익을 취했고 이것들을 당신은 그 중간중간에 심부름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걸 아느냐? 그 정도의 실체는 몰랐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먹은 건 몰랐다. 존재는 알았지만. 얼토당토하는 조그마한 업체들을 계속 밀어주는데
스스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최순실과의 관계는 일관되게 대부분 부인하려고 해요. 그 순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게 아니라 이런 뇌물죄 정황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점점 이제 확보되는 거고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당일날 2014년 4월 16일 날 네. 그날 대통령을 직접 가서 이런 관련 내용들을 서면 보고 말고 대면 보고를 직접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이 관련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선 일정 얘기를 하면서 그 대통령의 일정이 그날은 비어 있었다. 일정은 자기가 짠다. 일정에 관해서는. 근데 앞뒤로 빽빽했는데 그날만 일정이 비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오전에 관저에 계속 있었다. 관저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서면 보고는 계속 하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 위중할 텐데 달려가서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근데 점심 먹을 때까지도 자기들은 뭐 저는 구조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뒤에 이 정부가 참 잘하고 있어. 이름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도 참 잘한 일이야. 이러면서 앉아있다가 2시 후반부쯤 가서 이게 아니구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관저로 달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관저로 달려가서 직접 전달했냐? 말을 했냐? 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봤냐? 그랬더니 직접 했는지 인터폰으로 말을 했는지 지금 약간 명확하지 않다. 혼돈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말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용사는 직접 불렀냐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전 부분은 역시 그냥 공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2시 후반부에 상황 유중해서 불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청와대는 해경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기 때문에 10시 반인가에 이미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오보였다는 예. 것도 이미 다 알고 알았죠. 있었어요. 근데 이 대답도 사실은 그날에 한해서는 짜여진 대답인 거죠. 몰랐고, 왜냐면 청와대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해명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거기에 기준한 답변이거든요, 여전히. 거기에 기준한 답변을 하면서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어서 대통령은 왜 더 잘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잘못한 게 없다는 쪽의 답변을 하는 걸 그러니까요. 보면서 그렇게 지시한 것이 통신기록에, 해경과 청와대 통신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예. 그렇죠. 통신기록이 있으면 근거를 대봐라. 그리고 샅샅이 뒤져서 나고자가 없도록, 선실을 샅샅이 뒤져서 나고자가 없도록 해라라고 특공들 했다는 투입하는, 건데, 예. 특공대 투입. 그런데 그런 말도 없고. 그런 말 기록에. 자체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 다 찾고 난 뒤에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있으면 샅샅이 뒤져라 그러면 말이 되지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샅샅이 뒤져서 다 나고자가 없도록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말도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런 줄 알았잖아요. 김장수 실장도 네.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해라고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디 기록에 나오느냐. 팩트에도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2년째 받고 그 주장을 해서 2년 반 가까이, 3년 가까이 그 주장을 하다가 이제 까보자 어딨냐고 하니까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다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모조리. 무슨 말을 했다, 무슨 조치를 했다, 뭐 깨라고 했다. 다 개뻥이야. 실제로 조치한 것은 우병우가 전화를 걸어서 뭐 예를 들면 압수수색, 해경과 청와대 통신기록 같은 걸 압수수색을 광주지검에서 하려고 할 때 못하게 그렇죠. 했다든가 영장 다시 끊으라고 했다든가 왜냐면 기소를 못하게 한 거나 이런 짓을 한 거죠, 청와대는. 왜냐면 그 해경 교신 기록을 보면 그런 대화가 없었다는 걸 알거든요. 해경 교신 기록에는 주로 빨리 보고해라. 숫자가 왜 틀리냐. 영상 좀 갖고 와봐라.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는데 이 보고하기 위한 전화통화만 계속하지 몇 명을 아직도 못 구했느냐. 구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없어, 그런 게. 더 구해라.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가 없는 거죠. 창문 깨라니 특공대 그런 거 없다니까. 개뻥을 쳤다니까. 그런데 정호성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나중에 출소하고 난 뒤에 다시 대통령 모실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캐릭터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모시기는 힘들 거예요. 밖에 없어가지고.
이 최순실 사건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만 건 줄 알고 캐다 보니까 막 큰 게 막 나오고, 이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로만 의미 있는 줄 알았더니 캐다 보니까 이걸로 김기춘을 잡을 수도 있네? 까지 간 거예요. 그죠? 거기에 큰 역할을 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도주관 의원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PPL